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와,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대박의 조짐, 징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징조를 믿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많은 유명인들은 대박의 징조를 온몸으로 느꼈다고 인터뷰를 하곤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어 재물을 움켜쥔 당첨자들도 좋은 기운과 현상을 느꼈다고 많이들 말하지요. 이런 모든 상황을 운의 흐름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징조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징조들을 안다면 좋은 일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나쁜 일은 대비를 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잘 넘길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책 속 지혜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징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아채기 위한 느낌, 징조란 우리나라 속담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못된 행동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그 사람의 착한 행동 하나를 보면 다른 면에서도 착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재수가 나쁜 사람은 종종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역에서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단서로 다른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때 그 단서를 징조라고 부릅니다. 왠지 알 수 없는 흉측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시작으로 나쁜 일이 연이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 도인들은 흔히 징조를 해석하여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추억에서 미래를 알아내는데 많이 쓰입니다. 미래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점을 치는 것이고, 둘째는 징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인어는 성품이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척 봐도 귀티가 났고, 관상가가 보면 필경 그의 미래가 훌륭하게 풀린다고 예언할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A가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계절은 화창한 여름날 한가롭고 정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먼지와 함께 꽃잎이 휘날렸습니다. 이때 공교롭게도 술잔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친구에게는 먼지가 날라와 얼굴을 찌푸렸어요.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의 상황이 반대로 엇갈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연으로부터 꽃잎을 선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먼지가 들어가 눈이 따가웠습니다. 재미있는 일이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웃고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A는 며칠 후 선거에 이겨 국회의원이 되었고 친구는 언제나처럼 일이 자꾸만 꼬이고 있었습니다. 징조란 이런 것입니다. 우연에 숨어 있는 대자연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흔히들 점을 본다거나 점을 친다고 말합니다. 과거를 알아맞히거나 앞날의 운수 혹은 기륭을 미리 살펴보는 일인데요. 점술가, 점성술 같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점이란 미래의 일을 알아내기 위해 사람이 일부러 행위를 일으킨 것이지요. 물론 점을 치는 순간 대자연으로부터 미래를 점지받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것입니다. 점은 인위적이고 징조는 자연 발생이란 것이지요. 징조와 점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점은 인간이 하늘에 묻는 것이고 징조는 묻지 않았는데 하늘이 미래의 일을 얼핏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 다 미래를 알아내는 유용한 방법이지요. 우리는 종종 점을 치고 항상 징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이것은 인생에서 굉장한 낭비입니다. 하늘은 항상 미래를 보여주는데 왜 사람은 이것을 놓치고 살까요? 징조는 흔합니다. 아니, 모든 것이 징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자연현상 중에는 그저 아무 뜻없는 우연도 있기는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간혹 출현하는 징조도 분명 존재합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유용하고 유리합니다. 그것이 여러 날 후이든 바로 잠시 후에 나타나든 각오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징조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뿐이지요. 그러니 평소에 경계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운명을 두려워한다고요. 물고기는 물에 살고 사람은 기운의 바다에 삽니다. 일상은 징조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물과 사건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징조가 알려주는 뜻이 보입니다. 운명은 가볍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리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일기예보처럼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읽으면 운명이 보인다.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생태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연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특히 두 가지의 우연한 현상이 짝을 이루어 발생하여 모종의 의미를 형성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두었어요. 보통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우연의 일치는 특이한 현상을 동반하지요. 예를 들어 항구의 정박한 어느 배에서 쥐떼가 집단으로 탈출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침몰하고 말았어요. 쥐떼의 이동과 배의 침몰, 왠지 두 현상은 모종의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연의 일치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융은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말하고 그런 현상들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융이 어느 날 점을 쳤더니 어머니를 상징하는 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어떤 환자가 찾아와 어머니 문제를 호소했어요. 점괘가 맞은 것이지요. 점이란 과학적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에 실제 사건과 연관성이 생긴다면 이는 동시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융은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는 후에 이 현상에 대해 깊게 연구했고 많은 과학자가 그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개미가 홍수가 날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나 새 한 마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새떼를 모아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은 우연한 현상이며 동시성이지요. 융이 이런 현상에 주목한 이유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성이란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 연쇄적 현상이므로 이를 알면 미래도 알 수 있을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잠깐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어느 집안에서 얼마 전 조상의 몇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 집안의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좋아하는 옷을 사입고 왔더니 그 후로는 금전적인 수입이 확연히 늘어났던 경험이 있을 수 있지요. 그 후로 그는 아예 돈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새 옷을 사입기도 했지요. 실제로 어김없이 돈이 생겼고 이 방법을 통해 아주 빈번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연히 경험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심오하게 연구해야 하지요. 운의 징조일, 느낌, 왠지 뭐든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든다면 어느 날 아침 제이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을 푹 잤기 때문인가 하고 생각해 봤지만 그는 원래 매일 밤 잘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몸의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나섰는데 거리에서 스치는 사람들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사람인데도 일부러 인사를 건넸어요. 사람은 원래 기분이 좋으면 주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이지요. 그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의욕이 불끈불끈 솟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어진 일이니 그저 묵묵히 진행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일 자체가 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는 오늘 자신이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의욕이 넘치고 매사에 용기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아닐까요? 가족에게도 평소보다 친절하게 대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좋았습니다. 힘이 마구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학에서는 사람이 너무 우울한 것도 병으로 보지만 반대로 기분이 지나치게 좋은 것도 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은 아닌 것 같았다는 것을요. 아니면 이제야 철이 든 걸까요? 사람이 철이 들면 주어진 조건에 대체로 만족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도 자신이 하는 일에 크게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무엇인가 정신에 희망이 깃든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의 변화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당시 그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기분이 너무 좋고 뭐든 잘 될 것 같은 육감이 드는데 엉터리 없는 생각일까요? 웃으며 묻는 그에게 저는 이것이 징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2의 마음 또는 영혼에 깃든 이 밝고 활기찬 생각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어보니 전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 징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미래를 감지하고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일생을 살면서 그런 때를 종종 겪었습니다. 그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미래 일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물론 미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을 기분으로 먼저 느낄 수는 있습니다. 텔레파시라도 보통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혼은 그것을 자신의 뇌에 투사합니다. 이때 뇌는 내용은 정확히 몰라도 기분을 느낍니다. 불길한 느낌일 때도 있고 아주 좋은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뜻을 알고 좀 더 진취적으로 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행운을 맞이할 것이지요. 운의 징조이 옷차림. 만사가 제자리를 찾으면 운명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는데 마침 의류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가격이 아주 싼 기성복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이는 오래 고민할 것도 없이 그 옷을 즉각 구매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옷을 입어보았는데 딱 맞았지요. 사이즈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며칠 후 이는 동네 나들이에 이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법 멋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감탄했지요. 지인들은 한결같이 옷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면서 명품이냐고 물었어요. 이는 속으로 웃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토록 싼 물건이었는데 남들은 명품으로 보는 것이니까요. 명품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도 좋았어요. 옷이 어쩜 그렇게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지 품이 있고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자체가 아주 드물면서도 이에게 맞춤복처럼 잘 어울렸지요. 처음에는 값싼 옷이라 동네에서나 가볍게 입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입고 나가본 이후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 다시 한번 그 옷을 입고 조금 격식 있는 자리에까지 가보았어요. 마침 동창회가 있어 입고 갔는데 또 보는 사람마다 옷이 멋있다고 칭찬하는 것이었지요. 이가 스스로 보기에도 과연 멋있었습니다. 이는 속으로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토록 멋있는 옷을 그렇게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었다니. 이는 앞으로도 종종 점잖은 곳에 입고 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일은 이에게는 작은 행복을 주었고 또한 기막힌 우연이었지요. 그 후로 이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애인도 생겼습니다. 그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이지요. 처음엔 몰랐지만 이는 그 옷이 기분 좋은 일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주역 전문가도 아니고 징조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요. 운의 징조삼 아름다움. 아름다운 것은 기분 좋은 운명을 끌어당긴다. S는 20대 여성인데 여간에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화장을 못하다니? S의 아버지가 화장을 절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S가 화장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죄악시했어요. S의 어머니도 평생 화장이라는 것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쩌다 S가 화장한 것을 보면 아버지는 심한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저질렀지요. 울며불며 항의하고 설득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그 아버지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할 정도였지만 S는 아주 착한 딸이어서 아버지 말에 순종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밖에서는 종종 화장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갈 때나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밖에 나와서 지하철 화장실 같은 곳에서 화장을 했어요. 중학생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지만 여하튼 귀가할 때는 다시 화장을 지우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S의 인생은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집을 나오든지 뭔가 효과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요. 아버지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것 아닐까요? S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아버지가 병적으로 화장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일종의 징조이지요. 여기서 든 사례는 단순히 화장을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나쁘거나 비도덕적인 일이 전혀 아니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름다움, 이것은 하늘이 권장하는 절대적인 가치이자 하늘의 문화입니다. 운명이란 것은 결국 하늘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전개되는 것이니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한시라도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운의 징조사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을 막으면 운도 막힙니다. 엘은 가게 불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지요. 다름 아닌 지출이 왜 늘어나는가입니다. 이런 현상은 2달째에 이어졌고 이번 달에도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엘은 살림을 잘했고 사치를 부리거나 허튼 곳에 돈을 쓰는 타입도 아닙니다. 안전하게 가게의 수입과 지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생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가족들과 외식한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 학원비가 문제였을까요? 그도 아니면 남편이 돈을 많이 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돈을 쓴 곳이 없습니다. 완전히 합리적인 지출이었다는 것인데요. 지출이 증가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2달을 넘어 3달째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사소하고 평범한 일입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문제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출이 많아졌으니 어딘가에서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수년간 지속된 생활비 균형이 무너진 것은 하나의 징조였습니다. 이상 없던 가게가 지금 와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나중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징조에 의한 미래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더 큰 돈을 쓸 일이 불쑥 출현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외식도 그만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여야 합니다. 피아노는 안 배워도 좋고 입시 학원도 안 가도 됩니다. 처량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생활을 개편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절약과 소비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한 달 앞선 소비가 파멸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달 늦은 절약도 파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총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건, 약간 많은 지출 등도 큰 사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의 징조, 행운의 느낌. 행운은 편안하고 강렬합니다. 1985년에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뉴욕에 있었는데 특별히 무슨 목적이 있었다거나 사업을 하러 간 것은 아니었고 모진 운명을 털어내기 위해 장기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다녀온 이후로 과연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포들을 위해 미주중앙일보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바둑대회였는데 참가자는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본인, 중국인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바둑을 배운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동양 3국의 사람들만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법 국제 행사처럼 큰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우승자에게 주는 상품을 받기 위해서였죠. 우승 상품은 바로 비디오 플레이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갖고 싶었습니다. 당시 비디오 플레이어는 가격이 꽤 비싸서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더구나 저는 그것을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드디어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첫 판에서 이겼습니다. 마침내 토너먼트가 막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2회전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2회전에 오른 선수들이 홀수여서 추첨으로 부전승을 뽑았습니다. 수십 명의 선수들 가운데 제가 부전승에 뽑힌 것입니다. 운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2회전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3회전이 열렸습니다. 3회전에서는 제가 이겨서 4회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4회전에 오른 선수들도 인원이 홀수여서 부전승을 추첨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또 뽑힌 것입니다. 한 대회에서 2번이나 부전승을 뽑힌 것은 대단한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전승으로 올라간 4회전에서도 이기고 결국 결승전에 나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승부입니다. 상대방은 중국인 참가자였는데 놀랍게도 그가 경기 중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제가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승 상품인 비디오 플레이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품 자체도 좋았지만 부전승을 2번이나 했다는 것에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는 하늘이 저를 점지해 준 것이 아닐까요? 하늘의 선물을 받은 것이지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봐야 비디오 플레이어 하나였지만 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비디오 플레이어는 제가 바둑을 열심히 두어서 받아낸 것이고 징조는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과연 저는 바둑대회 이후에도 미국 생활에서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징조는 결국 애군을 물리치고 행운의 시절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매우 부지런한 편이지만 하늘이 주는 선물은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이 징조를 받아온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저는 바둑대회를 통해 징조를 얻고 나서 이후 인생은 잘 될 것이라는 직감이 몸에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운의 느낌은 편안하고 강렬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겪은 신비한 일인데요. 이건 역시 오래전 일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유명한 빌딩에서 파티가 열렸는데 참석 인원이 100명이나 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행사 진행자가 주의를 환기시켰지요. 이제부터 행운의 주인공을 뽑겠습니다. 남녀각 한 분씩 뽑을 것이고 상품은 여성분에게만 순금 3돈을 드릴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가장 행운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행운의 여신, 행운의 남자라는 명칭을 붙여드립니다.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저 이벤트의 하나였을 뿐인데 명칭이 거창했습니다. 이어 추첨을 시작했고 한 여성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그 여성은 기쁨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여성은 마침 한복을 입고 있어서 파티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행자는 행운의 남자를 추첨했습니다. 여기서 당첨되면 파티 참석자 중에서는 최고로 운이 좋은 남자가 되는 것이므로
저도 기대를 잔뜩 품고 진행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행운의 남자가 결정되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었고 웃으며 진행자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행운의 남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지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운의 남자인가? 저는 당시 모든 일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행운의 남자라니. 여러분, 이 남자에게 박수를 보냅시다.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미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고 상품이 없다는 사실을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진행자가 나에게 행운의 남자라고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감동했던 것입니다. 진행자가 저를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와, 이분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네요. 상품 따윈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 같군요. 여러분, 행운의 남자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줍시다. 저는 다시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날 행사에서 내내 화제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저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최고의 행운자라고 선포된 것은 앞으로 제게 정말로 행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했지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뽑힌 것은 제가 바라는 최고의 징조였어요. 그 후로 점점 사업이 잘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 일이 잘 될 때마다 확신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 운이 좋아질 것이다. 당시 일은 지금 생각해봐도 감동이 벅차올라 눈물이 고이는 듯합니다. 이 징조의 약효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직 큰 행운은 오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항상 그날의 감동을 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운명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은 하늘이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에게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런 운명이 나타난 것이지요. 당연히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운명의 책임 말이지요. 사람은 착실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운명마저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운명이란 거의 모두 방심과 오만 때문에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소의 운명에 대해 두려움과 겸손함, 경건함, 조심성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나쁜 운명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반성하며 세상을 넓게 봐야 합니다. 눈앞의 일만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떤 운명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자는 군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 중 운명을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운명 역시 자기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편안한 세월이 오래가면 더욱더 운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껏 별탈 없이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심입니다. 앞일은 모른다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쁜 운명에 방비하는 셈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함을 잃지 않고 가능하다면 징조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날의 좋은 운명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운명 역시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살아야만 하늘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접하며 살아가고 환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행복이나 불행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애써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돈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즉, 돈이 환경인 것이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합니다. 돈이 방패막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외에도 환경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질병이 그의 환경인 것입니다. 친구가 많다면 이 또한 그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느끼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행복하고 즐겁고 슬픕니다. 이 또한 우리 자신의 환경인 것이지요. 그러니 환경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과 그 사람이 느끼는 환경입니다. 대개 이 두 가지 환경은 하나로 귀결되지요. 사람에 따라 실제 환경과 느끼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무던한 사람은 바깥의 실제 환경이 나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주 사소한 일이 발생해도 그것을 심하게 괴로워하며 인생 전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낙천적인 사람과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환경을 사실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실제 환경이라고 여길 뿐이지요. 운명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조만간 큰 재앙이 닥치는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것이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좋을까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실이 아프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좋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위안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미래를 알 수 있고 또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겸손이라는 것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않고 조심한다면 그 자체가 하늘에 대한 겸손입니다. 평화로울 때 위기를 경계하지 않고 괴로울 때도 새로움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가지면 미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현재의 희망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상생활에서 작건 크건 징조를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미리 알면 피해갈 수 있는 징조를 비롯하여 좋은 운이 온다는 징조 등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일들과 숨어 있는 징조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러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재미나고 편안한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운명과 징조를 단 하나로 단정짓는 사고는 피해야겠지만요. 나의 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행동과 현상들을 알 수 있어 좋았어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으로 가득 차 풍요로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